자, 268페이지 가시고요. 자, 칠판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이해를 해보죠. 노원구의 예를 들었는데 물건지가 노원구에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매도인이 을이고 매수인이 병. 둘이 매매한 거죠. 근데 계약을 붙인 사람은 여기 갑이에요. 그럼 요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하여간 동안구라고 해봐요. 동안구에 사무실이 있는 갑이 노원구에 있는 요 매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알선했다. 그럼 요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습니다만은 실거래가 신고는 누구의 의무사항이냐? 아니고 여기가 신고해야 되죠. 요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되겠다. 넘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요 신고사항은 요게 주택이라고 한다면 8가지 되는 경우가 있고 2가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요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이다. 그렇게 되면 6억 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8가지에서 끝나지 않고 2가지가 추가되죠. 2가지가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 이렇게 2가지죠. 그 노란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를 추가로 내는데 그 내는 방법이 2가지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내용은 여기가 적을 거예요. 여기 매수인이. 여기가 아는 정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공갑이 할지라도 관련된 정보를 중개사 갑이 아는 게 싫으면 매수인이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를 직접 신고관청에 갖다 내면 돼요. 이걸 별도 제출이라고 해요. 직접 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때는 30일 안에만 내면 돼요. 그럼 하얀 것은 요리 들어가고 노란 것은 요리 들어가고 2가지 따로 들어가 따로. 근데 방법 중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요것을 매수인이 요 하얀 것을 내는 중개사 갑에게 제공을 한다고. 이 2개를 노란 걸 요리 줘서 이렇게 내는 방법도 있다고. 이게 2번째 방법이라고. 하나는 별도 제출. 또 하나는 제공해갖고 함께 제출이야. 함께 제출. 여기는 뭐요? 별도 제출. 이렇게 함께 제출. 방법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제공해서 함께 제출할 때는 30일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때 제공은 조금 여유 시간을 두고 빨리 해야 돼. 요게 며칠 내 제공이냐면 25일 이내 제공이야. 제공은 25일 내 제공, 함께 제출. 별도 제출은 뭐 30일 내 별도 제출. 노란 것만 내는 거죠.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별도 제출이란 말이 나왔을 때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지금 268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별도 제출이다 그랬을 때는 노란 것만 따로 낸다는 뜻이죠. 매수인이. 그래서 내 제출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30일 안에 별도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별 출퇴거리가 안 돼. 별도 제출은. 근데 동그라미 3번 함께 제출일 때 문제가 되지요. 이 함께 제출은 가만히 보면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내 제공이란 말이 오면 30일 나오면 안 돼. 제공이다 그러면 며칠 내 제공? 25일 내 제공. 거기가 출제거래요. 그러면 출제했다 그러면 30일로 바꿀 거예요. 30일 내 제공이라고 하면 안 돼. 25일 내 제공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오공 말고 250을 기억하셔야 돼. 손오공 말고 250이다.
25일내 뭐라고요? 제공. 250이다, 250이다. 손오공 아니고 250이다. 끝. 넘어갑니다. 27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나와 있죠? 요게 요 하얀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270페이지요. 자, 그런데 275페이지 가보세요. 제목을 보면 275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라고 돼 있죠? 그게 노란 거예요.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노란 거, 그죠? 그래서 주택을 매매했을 때 하얀 거 내는 게 있고 노란 것까지 내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신고사항이 8가지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2가지가 추가돼서 10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시험 출제거리는 뭐냐? 하얀 거 8가지 신고하는 거 하얀 거 270페이지를 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밑줄을 그으면서 좀 보시는데 신고사항 이게 8가지를 신고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때 자 여러분 270페이지에서 이제 한 번씩 체크해 봐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매도인이고 이 박스에서 동그라미 2번이 매수인이에요. 적는 항목이 뭐 이것저것 있죠. 근데 주소 적는 거 보세요. 주소 쭉 적는 칸이 있죠. 근데 주소 적는 칸 끝처리에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거기가 형광펜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란에 당연히 주소 적어요. 주소를 안 적는다는 게 아니고 주소 적는데 추가로 뭐까지 적는다? 거래하는 지분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적습니다. 어디에다가? 주소란에. 한번 출제됐었죠. 그 다음에 매수인 칸이 더 기재 항목이 많아요. 매수인 칸에 적는 것 중에 동그라미 3번 법인 신고서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제출, 별도 제출,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인 신고서는 우리 공부 안 했습니다. 법인이 주택 같은 거 매매했을 때 그때 내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얀 거, 노란 거 아니고 또 따로 있어요. 법인 신고서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했어요, 지금. 출제된 적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외국인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을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거기 보면 법인 신고서가 아니고 법인 신고서 등이라고 돼 있죠. 등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제출은 함께 제출이에요. 함께 제출을 그러면 30일 이내 노란 거. 그 다음에 별도 제출은 잘못했어요. 함께 제출은 250이야. 그리고 별도 제출은 뭐예요? 30일 내 별도 제출이야.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해당 없으면 뭘까요? 6억주, 조과주, 법인주 아닌 거. 그때는 추가 신고사항이 없잖아. 그때는 해당 없음이지. 상가 같은 거. 상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몇 가지? 8가지로 끝이잖아. 그럼 여기 법인 신고서나 자금 조달 계획서는 필요 없잖아. 그럼 해당 없음이지 그때는. 오케이? 네. 이해하셨어요?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용도 형광펜 어떤 용도로 매수하는지 위탁관리인 형광펜 아까 위탁관리인은 두었을 때 신고사항으로 추가된다고 그랬죠.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는 밑에 보시면 그 밑에 5줄이 있는데 그 5줄이 있잖아요. 밑에 아래쪽에. 거기서 그 셋째 줄에 보시면 밑줄 긋습니다.
당사자가 외국 사람일 때는 당사자의 뭘 반드시 적고? 셋째 줄에. 국적을 반드시 적고. 우즈베키스탄이다. 이런 거 적으라고.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에 주거용이냐 뭐 상업용이냐 요거 체크 표시합니다. 까지. 저번에 한번 저기 강남 쪽에 어떤 다른 부동산 사장님 거기 사무실에 이제 뭐 모임이 있어서 놀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손님이 있더라고. 근데 꼬맹이가 있어, 꼬맹이가. 근데 엄마는 집 보러 갔지. 그리고 이제 꼬맹이 있으니까 꼬맹이 얼마나 천사 같아.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잖아. 예. 그래서 뭐 궁금한 거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 성격을 애한테 물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거짓말 못하잖아. 그대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아빠가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 보니까 아빠가 뭐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쪽 러시아 옛날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 중에 한국 나라인데 제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인지 우즈베키스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나라 쪽이야. 거기서 개인 사업을 하신가 봐. 돈을 많이 벌었나 봐. 거기 집도 있고 뭐 집이 몇 채 있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집도 있고 또 뭐 집 사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가서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외국 사람이라서. 그 외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니까 러시아 말 있잖아요. 러시아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러시아 말을 꽤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꼬맹이가. 자, 외국 사람 중요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십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면 개업 공인인사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요거 빈 공란으로 둘 수 있습니까? 언제 두죠? 직거래 했을 때. 쓸 게 없잖아요. 자, 거래 대상으로 가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매를 했다 그러면 종류에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될까? 동그라미 4번 항목은 토지만 거래한 것도 아니고 건물만 거래한 것도 아니고 토지 건물을 같이 거래한 거죠? 토지 건물을 같이 거래한 경우가 많겠죠? 그거 이제 거기다 체크 표시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래 목적물이 L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공급계약에다 체크해야지. 단독신고 아시죠? 전매가 뭘까? 분양권을 되파는 거야. 그러니까 L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제가 웃돈을 1억을 받고 팔아먹어. 그러면 전매에다가 체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토, 건, 공, 지 4개 중에 하나에 체크하는 건데 지위가 전매예요. 지위라고 안 나오죠? 대신 뭐로 나와? 지위 매매의 줄임말인 전매가 나오지. 그 다음에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 둘 중에 하나 체크하는 거지. 요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럼 분양권은 뭐예요, 보통? 그냥 새 아파트 딱 나오는 게 분양권이고 LH공사 생각하시면 되고 주택법. 그게 아니고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이야.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사고팔 수 있죠? 그때도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자기가 재건축 단지인데 사게 만들어줬어. 그랬을 때 이제 산 사람이 계약금 들어갔는데 가계약금 들어갔는데 조합원 자격을 못 받을까봐 막 불안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분이 지금 부동산 하신 지 얼마 안 돼요. 강동구에서 하는데 계약서를 얼마나 잘 써 제끼는지. 여자분인데 엄청 잘해. 그런데 그런 재건축 단지 아파트 사시는 분이 조합원 자격 보고 사는 거잖아, 지금. 재개발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 있는데 조합원 자격이 안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어. 드물어도 있어.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막 계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이 막 걱정하니까 이제 자기도 덩달아 걱정돼가지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지. 제가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조합원 자기가 안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안 넘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합 설립되고 나서 사고 팔고 막 이랬을 때 안 넘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내에 들어가야 돼. 그 투기과열지구내에 안 들어가면은 상관없다고.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지. 투기과열지구 아니거든 거기. 그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일단은. 근데 두 번째 걱정할 게 뭐냐면 그래도 이게 자격이 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 뭐 두 채 갖고 있거나 뭐를 갖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조합 사무실에 알아봐야지. 그럼 조합 사무실에서 가르쳐 주거든. 조합 사무실에 알아봐야 되는 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어. 그래도 돈 잘 벌어. 맛있는 회나 사라고 그랬어. 사겠대. 진짜 요새 계약이 그쪽은 잘 돼갖고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때가 조합원 입주권이야. 요거. 그 다음에 준공 전, 준공 후. 우리가 지금 이게 시험만 아니라면 그냥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지금 무슨 진도가 있어갖고. 준공 전, 준공 후는 분양을 할 때 선분양, 후분양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죠? 선분양이 많아, 후분양이 많아. 그렇지. 짓기 전에 분양을 먼저 시켜버리지. 그지. 그거. 준공 전, 준공 후.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섞여 있습니다. 종류는. 그 다음에 이제 소재지, 지목, 면적 막 적어줍니다. 대지권 비율 막 적어주고 그래요. 동그라미 7번. 면적도 적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아래쪽에 밑줄을 그을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공급계약은 동그라미 5번 맞습니다.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분양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에 따라서 구별해서 체크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원래 임대주택으로 세를 놨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에서 분양시켜서 팔아먹는 거 있죠? 그때 이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 분양받으면 받아라. 예? 5년, 10년 같은 거 살고 나서. 그럼 분양가만 분양받으면 좋긴 하죠.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일 때 체크 표시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까 저 위에 가면 준공 전, 준공 후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쓰다가 분양하는 거야, 쓰다가. 맞죠? 근데 시험이 뭐가 나왔냐? 여기 보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일 때 체크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임대주택 사업자는 법인에 한정된다는 게 시험에 나온 거야. 부영건설이 대표적이야. 부영건설 이런 거. 부영건설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 임대로 막 해. 임대주택 같은 거 지을 때 처음에 그 임대한다고 그러면 세제 혜택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거 되게 많이 잘해줘. 나라에서. 그래서 아주 저리로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는 분양까지 해서 이득까지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건 법인만 인정되는 거라고 그 점을 출제했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전매 형광펜 칠하시고 전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야. 둘 중에 하나로 표시하는 거예요. 전매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있고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이 전매랑 공급계약은 구별해야 돼. 첫 줄에 있던 거. 공급계약은 최초란 말이 와야 돼. 첫 번째 분양계약을 공급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전매는 뭐예요? 그 분양받았던 지위를 다시 매매하는 거지. 그래서 권리매매라고 그러지. 그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있고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있고 두 종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6번. 거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막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 그어놓고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7번은 별표하고
두 줄을 밑줄 긋고요. 시험 잘 나옵니다. 계약 대상 면적을 적을 때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는데 단골입니다.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을 적어줘요? 전용 면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적어준다고 신고할 때. 빌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독주택 같은 그 밖의 건축물은 무슨 면적을 적어주겠다? 연면적. 그래서 잘 나오지. 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자, 동그라미 8번. 신고사항 중에 물건별 거래 가격을 적어주는 칸이 있다고. 동그라미 8번. 첫째 줄 밑줄 긋습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나? 없는데? 요 말이잖아요. 그럼 위에 보면 몇 원이라고 적는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2억 원짜리 부동산, 3억 원짜리 부동산, 5억 원짜리 부동산 이걸 따로따로 적어주라 이 말이야. 세 개를. 합치지 말고. 그게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원자가 있잖아. 하나 글자 있잖아. 원. 앞에 세 개면 어떻게 돼야 돼? 세 개를 다 따로따로 적어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물건별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밑줄.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까지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요 금액을 적어줄 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 필요 없고 셋째 줄 끝에 중요합니다.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금액 적을 때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걸 합친 금액을 적는다고. 포함해요. 제외 그러시면 안 돼. 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일 때 그렇다고. 여기 봐. 칠판. 최초 공급 계약 앞에 밑줄 긋고 넘어갔었잖아요.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일 때는 부가세 포함이요, 제외요? 포함. 여기야. 그럼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거래 신고 대상 물건 중에 토지나 건물의 매매일 때는 금액을 적어줄 때, 아까 구체로 물건별 거래 금액이죠. 금액을 적어줄 때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포함시킨 금액을 적는 거예요? 뺀 금액을 적는 거예요? 이거 뺀 금액 적는 거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것만 한 거예요, 일단은.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가보세요. 9번. 총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돼 있죠. 요거. 총실제 거래 가격. 지금 272페이지. 이 총실제 거래 가격은 합친 금액이야. 합계 얼마라고 돼 있죠. 아까 3개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했었잖아요. 그럼 총실제 거래 가격은 10억이라고 적으셔야 돼. 나누지 않고. 기재 방법이 틀리죠. 지금 거기 합계 몇 원이라고 쓰게 돼 있잖아. 거기 10억이라고 쓰셔야 된다고. 합친 금액을 쓴다고. 뭐니까? 총이니까. 근데 아까 위에 동그라미 8번이 있었잖아. 물건별 거기는 10억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2억, 3억, 5억 물건별 금액을 따로 적어준다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9번 가보셔. 이제 또 밑줄 긋습니다. 총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가격을 적어요. 근데 그걸 나눠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나눠서 적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가로 안에 그 형광펜이야.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2개든 3개든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에 뭘 적어? 합친 금액을 적는다고. 두 개로 구별하는 게 잘 나온다고.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세 줄이 있죠. 복습합니다. 거래 대상의 종류와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일 때는 물건별 거래 가격이든 총 실제 거래 가격이든 가격을 적어줄 때 부가세를 뭐요?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인 경우는, 그 외의 거래 대상이 뭐예요? 토지하고, 적으세요. 토지하고 건물이야. 그 외의 거래 대상은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이지. 토지 건물을 매매했을 때는 금액을 적어줄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금액을 적어요? 뺀 금액을 적어요? 뺀 금액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제외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칠판 보시면 삼각형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건물, 이거 부가세 뭐예요? 제외. 밑에 공지야. 전매가 지위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토건, 공지, 거래신고 대상 물건을 삼각형으로 기억하시고, 위에가 삼각형인데 홀쭉하죠? 그래서 부가세 뭐예요? 제외. 부가세를 빼니까 홀쭉한 거예요, 이게. 밑에는 뚱뚱하죠? 뚱뚱. 부가세 뭐예요? 포함. 이렇게 되는 거지. 부가세 포함. 이렇게 되는 거지. 위에는 홀쭉하니까 그런 거고. 제외죠. 저도 이제 그동안 열심히 그랬었는데, 운동했는데 한 이틀 정도 밤늦게 먹고 어제도 그냥 치킨 좀 먹었더니만 배가 다시 나와 그랬어요. 이틀 먹었다고 나오네 진짜. 부가세 위에 부가세 제외, 밑에는 부가세 포함. 삼각형 그림으로 딱 기억 끝나. 토건 공지, 토건 공지, 삼각형 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굴러덩 넘어가서 나머지는 넘어가겠고요. 저기 갑니다. 저기 278페이지 가보시고 278페이지 가보시면 큰 2번에 신고필증 발급이라고 써져 있죠. 278페이지 지체 없이 발급 아까 설명드렸죠? 누가 발급해 줍니까? 첫 줄 신고관청이 발급해 주죠. 자, 가로 2번 출제됐던 거 가로 2번은 자, 세 줄 다 밑줄이고요. 가로 2번 별표고요. 첫 줄에 보면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위에다가 전자계약, 전자계약이라고 쓰셔야 돼.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적에는 둘째 줄 끝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전자계약을 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거래 신고한 걸로 쳐. 왜냐하면 전자계약을 할 때 거기 저장을 누르면 신고사항이 이렇게 추출이 돼갖고 자동으로 송부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안 적어도 돼. 신고 안 해도 돼. 너무 중요하지. 출제가 됐지만 또 될 거예요. 가로 2번. 그 다음에 가로 3번. 꽤 남았어요, 이것도. 거래 신고 들어가서 신고 필증이 발급돼서 나와버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쳐. 검인제도 배우셨나요, 혹시? 검인제도 배우셨냐고. 대답이 없으시군요.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하기 전에 검인계약서를 갖다 내야 등기된다 그런 거 혹시 배우지 않아요? 그 검인제도가 원래부터 있던 제도고 지금도 있는데 검인제도가 형식적 심사야. 그러니까 그 금액을 다 다운으로 쓴 거야. 그래도 검인도장은 시군구청에서 막 찍어준 거야.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를 못 막았던 거지. 그래서 이런
거민제도를 조금 형편없으니까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실거래가 신고제도야.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거민제도보다 거래신고제도가 센 제도야. 그러니까 거래신고에서 신고필증이 나오면 따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럼 여러분 관련해서 거래신고하는 것은 매매만 거래신고하는 거니까 증여 봐봐. 증여. 증여 같은 경우는 거래신고는 안 해. 근데 증여 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려면 거민 도장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증여는 거민을 받는 거고 교환계약도 거민 도장 받는 거고 매매는 뭐예요?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고 딱 나눠져 버리는 거지. 응? 그래서 매매했을 때는 거래 신고했을 때 또 거민 도장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 지금 바쁜데도 이걸 3개를 하고 있는 것은 3개가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넘어갑니다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시느냐 그러면 사정없이 가서 289페이지 가보셔요. 주택임대차 신고. 이게 전월세 신고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시험 문제 출제는 내용이 워낙 적어서 금방 끝나요, 이거. 이거 끝나고 나서 쉴 거예요. 안 나오거나 나오면 한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 보기 전에 칠판을 먼저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재 볼게요. 더 쉬워 이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계약. 이게 전세 계약이야.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신고부가 생겨. 주택이 딱 전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 그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랬을 때는 임대차 신고무가 없어. 그렇죠? 뭐만. 그러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주택을 얘기한다 그래요. 상당히 중요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주택은 뭐예요?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무가 있을까 없을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뭐로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임대차 신고무가 있어. 핵심이야, 핵심. 요게 핵심이라고 좀 이따 정리해보고. 자, 그런데 재계약을 되게 많이 해. 갱신 요건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전세 계약수가 많이 준 거야. 그래서 갱신 요구 제도는 중개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빨리 없애야 돼. 그렇잖아. 그래야 갱신 요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주인들이 막 쫓아낼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세입자 구해달라고 부동산에 의뢰가 올 거 아니야. 계약 건수가 지금보다 많이 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갱신 요구 그러면 임대인이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는 거 외에는 거부할 수가 없어, 거의. 그냥 계약 건수가 많이 줄은 거지. 그래서 기간만 연장할 때는 임대차 신고무가 있더라 없더라 재계약 연장했을 때 신고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1070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그냥 2년 연장한데 재계약서 썼어.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돼. 오케이? 그럼 신고 대상 지역이 있어. 지역. 지역은 이제 거의 전국인데 완전히 전국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빠져.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금액이 중요해. 이게 보증금으로 치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로 쳤을 때는 30만 원을 넘어갔을 때 신고 대상이야.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려면 이거 플러스 요 지역 플러스 거의 전국인데 전국은 아니야 완벽하게. 그 다음에 요거 돼야 돼. 이게 또는의 뜻이야 무조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보증금 1000에 월세 40짜리 원룸 계약이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무가 있겠다 없겠다 이거
된다는 전제하에 있다는 거지. 왜 있어요? 30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0만 원이야. 이런 계약도 해봤어요. 이렇게 되면 신고무가 있다 없다? 있어. 뭐 때문에 있다? 요거 때문에 있는 거지. 예? 보증금 6천에 월세 30짜리야. 얘가 더 좋을 수 있는데. 6천에 30짜리다 그러면 신고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얘는. 최소한 보증금이 6천을 넘어가거나 보증금이 안 넘어가면 월세라도 30만 원을 넘어갔을 때 신고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 세 개 중에서 이건 별거 없고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63 빌딩을 기억하셔야 돼요. 63 빌딩. 63 빌딩, 초고층 빌딩 기억하셔야 돼요. 초고층 빌딩 이렇게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아까 요거 첫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요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 그대로 하면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군 지역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려면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나 경기도에 있는 군만 돼요. 아까 봉화시인가? 봉화군이죠. 경북 봉화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야. 대부분 들어가요, 대부분. 여기 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땡땡시, 군산시 그러면 여기 들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치구는. 서울에 있는 여기는 지금 뭐예요? 안양시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여기 동안구가 이건 아니잖아. 요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군 지역에서 좀 빠지는 게 일부 있는 거, 군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잖아요. 여기 광역시 내 군 지역이니까 들어가잖아. 경기도 가평군 그러면 경기도의 군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난도 전라남도 신안군 아니에요? 신안군 자신이 없어. 신안군이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지. 군 지역은 어디하고 어디만 들어간다고? 광역시하고 경기도만 들어가니까. 오케이. 요 금액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를 빨리 정리해 볼게요. 289페이지요. 첫 줄, 주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 주택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걸 얘기한다. 나아가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대상 지역에서 주의할 것은 둘째 줄 끝에 군지역은 유일하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지역과 경기도권에 있는 군지역만 얘기한다. 그 다음에 큰 3번 초과보증금 월세일 때 적용된다. 63빌딩 초고층 빌딩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질 않다. 생기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칠판.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를 하는데 이것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에요. 똑같죠? 이것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이에요. 여기 신고관청이에요. 그러면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준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신고필증 갖고 이건 등기될 건 아니고요.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이제 신고가 끝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검증을 해보죠. 다른 그 오피스텔에서 다른 건 다 1000에 70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1000에 50이야. 좀 안 맞잖아. 그런 걸 검증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자료는 누가 쌓아둔다? 국토유통부 장관이 쌓아둔다. 이거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 같다? 신고 관청이다. 이렇게. 이러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 똑같으니까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사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줬을지라도 임대차 신고를 갖다가 우리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할 의무가 없고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가 계약서 써줘도 중개사는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다. 절대 없다. 그죠? 근데 매매는 반대죠. 아파트 매매다 그랬을 때는 당사자가 있을지라도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안 생기고 누가 생겨?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는 거지. 임대차 신고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줬을지라도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할 때는 원칙은 뭐예요? 공동신고 초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두 가지다. 어떤 경우예요? 일방이 거부했을 때고 똑같아요. 구조가. 일방이 뭐예요? 국가 등일 때 그렇다. 가끔 보면 LH공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월세 계약하는 경우가 있죠. 있어 그런 거. 그때는 임대차 신고를 누가 해야 되겠다? LH공사가 해야지. 그게 이거지. 이 실무적으로는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많지. 이런 경우는. 그런데 원칙은 뭐예요? 공동신고지.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공동신고지만 그죠? 임대차 신고를 갖다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우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차인이 계약서를 들고 가면 계약서에 두 사람 도장이 찍혀 있죠. 그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임차인 혼자 가면 공동신고한 걸로 의제가 돼요. 결국 이렇게 되거든. 근데 둘이 같이 쫓아가지는 않고 신고서에다 별도로 도장 찍거나 그러지도 않아. 임대차 계약서 들고 누가 가면 돼? 임차인 혼자 가면 돼. 그러면 임대차 신고를 한 거야. 누구도 한 거야. 임대인도 한 거야. 근데 임대인 중에 제가 딱 한 명만 있는데 한 명. 자기가 굳이 하겠대. 임대인은 확정일자 받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 동사무소 볼 일이 없잖아. 임차인은 볼 일이 있어도 그 볼 일 보는 김에 하라고 그러면 임차인은 오케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꼭 하겠다고 해갖고 쫓아간 경우는 있었다. 정말로. 정말 드문 사례였다. 사진 동영상 찍어놓고 싶었다.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게. 오케이 여기까지. 요거 제일 중요해. 자, 여러분 교재에서 좀 정리하면 290페이지 아래쪽 신고 의무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줬을지라도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하는 거다.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앞부분까지 30일 내에 하는 거다.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공동신고 관주 있죠.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다가 혼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했을 때는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거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 그 다음에 가로 2번.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일방이 도장 안 찍겠다고 땡깡을 피울 때. 동그라미 2번. 일방이 누구일 때? 국가 등일 때. 그렇죠?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다음 페이지 가면 큰 2번의 별표. 중개사는 임대차 신고 의무가 죽어도 없다. 절대 없다. 다만 안내는 해줘야 된다. 방법도 보면 거기 큰 2번 4절에 큰 2번 보면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뭣도 있어요. 제출 대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똑같아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저 동사무소 가서 이제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하는 방법도 있어. 컴퓨터로 하시겠다는 분도 있긴 한데 소수고,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 가셔요, 그냥. 확정일자 받는 김에 가신다고, 보통은. 방문이 많다고, 요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달라요. 이건 거의 방문이에요, 방문.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 가보세요. 신고사항 나오죠? 1번부터 6번까지. 1번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1번. 가나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인적사항. 295페이지. 나번은 중개한 중개사의 정보.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소공의 성명까지 있죠. 2번을 별표 치시고 원래 없다가 생긴 거예요. 요상하죠? 소개한 개업공인회사는 임대차 신고문가 없죠. 근데 신고사항에는 계약서 써준 중개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왜 충격을 안 받지? 임대차 신고부는 중개사가 없어. 그런데 신고사항에는 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요. 이게 처음에 없다가 일 처리를 해보니까 아니 중개 계약서를 어느 부동산에 썼는지를 좀 알아야지만 거기 물어보기도 하고 문의도 하고 제재 내릴 게 있으면 제재를 하잖아. 그래서 이걸 새로 만든 거예요. 2번을. 3번. 목적물에 대한 거예요. 임대차 목적물. 그래서 소재지나 면적 이런 거예요. 그다음 4번.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것도 신고사항. 5번. 계약기간. 상식이죠. 6번. 별표. 갱신요건 행사 여부. 갱신요구 제도가 생김으로써 이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분쟁이 많아.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많이 문의하고 막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런 건 갱신요구예요, 갱신요구. 늘상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되지. 자, 나머지는 다 똑같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297페이지. 이거.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계약서 들고 와서. 그러면 따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면 이거 한 걸로 치고 임대차 신고했죠. 그럼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쳐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 들고 가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정일자 도장도 같이 찍어줘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계약서를 들고 가면 들고 가신 임차인분이 신고서에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야. 그 공무원이 계약서 보고 입력상을 다 입력해. 임대차 계약서 보고 입력상을 다 입력한다고 이렇게 쭉 입력해. 그래서 신고필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는 거야. 바로. 뭘 들고 와야 돼? 계약서 들고 와야 돼. 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임대인한테 전화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거 필요가 없어. 그냥 도장 있고 그러니까 믿고 이거 끊어줘 버려요. 이걸. 그래서 확정일자도 받게 해주고.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297페이지 아래쪽에 전입신고 중에 가로 1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험 출제거리요. 가로 1번. 그 다음에 가로 3번. 주택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는 가로 3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서 들고 온 곳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거잖아, 이거. 요거 들고 오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시험은 이제 그거 갖고 출제하는 거고, 두 개 갖고. 아시겠죠? 두 개 밑줄 긋죠? 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합니다.